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제34차시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성인문의 교과서 중학과학 2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물질의 특성 중에서 끓는 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끓는 점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오늘은 또 물질의 특성 두 번째 시간 밀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54쪽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53쪽 생각 넓히기를 좀 시간이 짧아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거기를 한번 먼저 하고 오늘 배울 밀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153쪽이네요. 생각 넓히기 지난 과에 나왔던 내용의 생각 넓히기입니다. 끓는 점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생각 넓히기 끓는 점과 관련된 요리 상식이라고 했어요. 요리 상식. 네, 끓는 점. 끓는 거니까 우리 요리랑도 많이 굉장히 연관이 많죠. 자, 튀김 요리를 할 때 가열한 기름에 튀김옷을 입힌 튀김 재료를 넣으면 기름이 갑자기 막 거품이 나면서 이렇게 막 끓어오르는 것처럼 보여요. 네, 끓어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왜 그럴까? 그랬어요. 자, 튀김을 할 때 기름을 가열하면 물의 끓는 점인 100도씨보다 물은 우리가 몇 도에서 끓는다 그랬어요? 100도씨에서 끓는다 그랬어요. C는 섭씨를 나타내요. 네. 섭씨 우리가 이제 기온 이제 날씨를 이제 기상캐스터가 날씨를 이제 설명하잖아요. 그랬을 때 오늘은 기온이 섭씨 25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네, 그럴 때 섭씨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온도를 말할 때 섭씨를 말해요. 근데 파씨도 있고 그래요. F라고 써서. 네, 근데 일단은 C는 우리가 보통 온도. 그래서 끓는 점은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기름은 어때요? 기름은 100도씨보다 훨씬 높은 온도가 된대요. 예, 튀김을 할 때 기름을 가열하면 기름이 네. 계속해서 볼까요? 이 기름에 물기가 있는 튀김 재료를 넣으면 튀김 재료는 아무래도 뭐 야채나 또 뭐 오징어나 이런 것들이 다 수분을 머금고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수분이 있는 튀김 재료를 넣으면 튀김 재료의 수분이 기름으로부터 열을 흡수해 수증기로 변한대요. 수증기를 변한다. 이 수증기가 작은 기체방울처럼 보이는 것이다. 네, 이제 튀김 옷을 입힌 뭔가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탁 넣으면은 보글보글 막 끓죠. 그게 바로 이런 원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수분이 기름이 뜨거우니까 펄펄 끓으니까 그거를 순간적으로 흡수를 합니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수증기로 바로 변화시켜요. 네, 그럼 수증기는 이제 수증기로 올라가는 듯 하다가 김이 서리는 거 그런 원리 그때 배우셨죠? 그렇게 작은 기체 방울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 튀김을 하면 때로는 기름이 주위로 튀기도 하는데 튀김 재료의 수분이 변한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나올 때 기름이 함께 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튀김 요리를 할 때는 화상에 유의해야 한다. 네,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그쵸? 튀김할 때 기름이 튀어서 손목이나 손을 많이 되죠. 얼굴도 막 화상을 입어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수분이 있기 때문에 재료에 그 수분이 없으면 이렇게 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튀김 재료가 수분이 이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라면이네요. 라면을 빨리 끓이려면 물에 라면 스프를 먼저 넣고 물을 끓인 다음 면을 넣어야 할까?
아니면 물에 면을 먼저 넣어 끓인 다음 라면 스프를 넣어야 할까? 그렇게 퀘스천 마크를 해놨네요. 물어보는 거네요. 네, 여러분들 라면은 너무 자주 끓이시잖아요. 그쵸? 우리 라면을 자주 끓여 먹죠. 그런데 보통 스타일이 다 있더라고요. 라면 스프를 먼저 이렇게 풀고 끓으면 거기다 면을 넣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제 면을 먼저 넣고 끓인 다음에 그 다음에 라면 스프를 넣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그러면 어떤 게 더 맛있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될까요? 볼게요. 자, 정답은 라면 스프를 먼저 넣어 물을 끓인다 입니다. 예, 왜 그런지 볼까요? 물에 스프를 넣어 끓이면 물에 끓는 점이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가 된대요. 예, 그 스프는 간이 되어 있죠. 다른 물질이 이제 물에 들어가서 끓는 점이 올라가요. 그냥 순수한 물은 100도씨에서 끓지만 양념이 된 짭짤한 간이 된 그 스프를 섞은 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른 용질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온도가 돼요. 100도씨보다. 자, 순수한 물보다 물에 다른 용질이 녹아 있는 용액에 끓는 점이 더 높기 때문이다. 네, 여기 설명이 나와 있네요. 네, 용질이 녹아 있는 용액에 스프가 녹아서 그 용액은 끓는 점이 일반 물보다는 높다. 그런 거죠. 그 다음은 스프를 넣어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의 물에 면을 넣으면 면이 더 빨리 익기도 하고 또한 퍼지지 않으므로 면발이 쫄깃쫄깃하다. 네, 이렇게 우리가 과학적인 내용을 알면 라면도 같은 라면이라도 더 맛있고 또 에너지도 절약하면서 더 빨리 익으니까, 그쵸? 스프를 먼저 끓이면 면이 더 빨리 익는데요. 그리고 퍼지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네, 그래서 면발이 쫄깃쫄깃하다. 그래서 이제는 라면을 끓일 땐 라면 스프 먼저 넣고 끓여서 한번 드셔보세요. 네, 자, 그 다음 장 오늘 배울 건 물질의 특성 중에서 두 번째 밀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밀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인구 밀도가 높다. 또 밀도가 뭐 촘촘하다. 골밀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거 생각하시고 생각 열게 볼게요. 돌은 물에 가라앉는데 나무 판자는 왜 물에 가라앉지 않을까? 또 바닷가로 여행을 가서 잠수함을 타고 바닷속의 경치를 감상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무거운 잠수함이 물속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을까? 그 까닭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랬어요. 네, 정말 돌은 물에 가라앉아요. 그렇죠? 근데 나무 판자는 물에 떠요. 둥둥 떠요. 왜 그럴까? 또 그리고 잠수함 우리 여행 가면 잠수함 탈 기회가 있죠? 그럴 때 잠수함 바닷속 풍경을 이제 보러 이제 잠수함 타고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바다 밑으로. 근데 어떻게 그 무거운 잠수함이 이제 물속에 사람들 태우고 물 위에서 사람들 태우고 내려가죠. 내려가서 보다가 또 사람들 내려주려면 물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그 무거운 게 어떻게 그렇게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우르락내리락 할 수 있을까?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거예요. 자, 네, 사진 보니까 네, 저기 하죠? 되게 신기하죠? 네, 그리고 한번 가고 싶네요. 가서 바닷속도 보고, 잠수함 한번 타고, 네, 바다 풍경을 이제 지금 보고 있네요. 사람들이. 네, 학습 목표 볼까요? 밀도가 무엇인지 안다. 네, 밀도. 그 다음에 뜨고 가라앉음에 관련된 생활 속의 현상을 이해한다. 네, 뜨고, 어떤 건 뜨고, 예, 나무 토막은 뜨고, 돌덩이는 가라앉고, 네, 그런 게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떤 현상인지 우리가 알아보고 그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그거죠. 학습 목표는. 자, 그 다음 옆으로 가실게요. 자, 밀도란 무엇일까요? 그랬어요.
밀도란 무엇일까요? 자, 솜과 철 중에서 더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 네, 솜과 철 중에서 어떤 게 더 무거울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매우 작은 철 조각과 매우 큰 솜덩어리를 비교한다면 답은 달라진다. 그렇죠. 철은 요만한 철사 조각과 솜은 큰 이불솜 두꺼운 거, 이제 이불 만들기 위해서 왜 솜 큰 뭉치가 있죠? 그거랑 비교했을 땐 어떤 게 더 무거워요? 당연히 솜이 더 무겁죠. 그러니까 무조건 솜과 철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무거울까? 이거는 저기 질문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땐 철이 더 무겁지 당연히. 그런데 그 뭐라 그럴까? 양과 그 부피 그거에 따라서 틀리죠. 답이.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솜과 철 중에서 더 무거운 것을 철이라고 생각할까? 네, 그러게요. 한번 볼까요? 네, 이것은 같은 부피의 솜과 철을 비교해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이것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당연히 철이 무겁지라고 생각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솜과 철을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죠. 같은 부피. 예를 들면 이제 같은 철도 이제 1톤 트럭으로 뭐 얼만큼의 그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양. 그러니까 같은 부피의 솜과 철을 생각을 한 거예요. 같은 부피. 부피라는 것은 뭐예요? 부피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사각 박스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런 박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높이라고 그래요. 높이죠. 높이. 아이고, 높이가 이렇게 박스 높이가 높으네. 너무 낮은 박스는 없나?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높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간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를 이렇게 곱한 것을 우리가 면적이라고 합니다. 넓이라고 합니다. 넓이. 넓이 들어보셨나요? 예. 그래서 여기 안에 뭔가 입체적이죠. 이 안에 뭔가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높이도 있고 넓이도 있는 그런 물건이 이렇게 차지하는 뭐랄까요? 크기라고 할까요? 예, 어떤 공간에서 요 안에 들어가는 요 크기, 요거를 우리는 부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피가 어떻게 쓰이냐면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예쁘게 포장을 아주 막 근사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명절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 막 해가지고 보자기 싸고 그래가지고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뭐 한우 세트라든가 또 뭐 곶감 세트 이런 거에서 이렇게 포장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싸서 이제 옵니다. 그런데 풀러보니까 내용물은 요만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이제 옛날 엄마들이 아이고야 부피만 컸지 그 속의 내용은 요 정도밖에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과대포장이라고 그러지. 요즘은 그거를 과대포장한다. 포장이래. 포장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요렇게 저기 그럴 때 부피라는 말을 쓰는 거죠. 지금 부피를 설명하다가 이제 선물 포장까지 나왔는데 예, 부피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부피만 컸지 내용물은 요만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부피, 높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 그런 공간을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말해요.
이런 크기를 말해요. 이렇게 큰 상자를 아이고 부피도 크네. 근데 풀어보니까 내용물은 요만해. 이렇게 되는 거죠. 부피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솜과 철을 비교했을 때 철이 더 무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같은 부피. 이 네모 안에 박스에 들어가야 있는 솜도 요 박스 안에 들어가 있고 철도 요 박스 안에 꼭 찼을 때 두 개를 재봤을 땐 당연히 철이 무겁죠. 그쵸? 요 박스 안에 들어간 그래서 철이 무겁다고 생각하는 것은 같은 부피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같은 부피의 솜과 철. 솜도 요만한 박스 안에 꼭 찬 양, 철도 요만한 박스에 가득 찰 양을 똑같이 쟀을 땐 당연히 철이 무겁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부피, 같은 부피의 솜과 철, 요게 있어야만 우리가 철이 무겁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밀도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줄 읽어볼게요. 어떤 물질이 있어요. 솜이 됐든 철이 됐든 일정한 부피에 대한 질량의 값을 밀도라고 한다 그랬어요. 어떤 일정한 부피, 어느 이 정도의 부피의 상자가 있다면 거기에 들어있는 그 양의 값을 우리는 밀도라고 해요. 그래서 즉 밀도란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다. 예, 이건 좀 어려우시죠? 네, 물질의 질량이라는 것은 우리는 몇 킬로야, 몇 킬로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셔요. 그냥 질량이 조금 하긴 한데 킬로그램으로 그냥 일단 편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킬로그램을 부피로 나눈 값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철과 솜의 밀도를 비교하면 철의 밀도가 더 크다. 예. 그래서 밀도라는 것은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밀도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일상생활에서 우리 이렇게 사용해요. 언제 사용했냐면 밀도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그랬어요. 사용된다. 우리가 병원 가면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 굉장히 걱정되시죠? 네, 골다공증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골밀도 검사를 한다 그랬어요. 그쵸? 골밀도. 여기 있습니다. 밀도가 여기에 나와요. 골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뼈에 그 뼈를 이루고 있는 성분들이죠. 네, 그래서 그 검사를 해요. 밀도가 그 뼈에 성분인 무기질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사진으로 우리 찍어서 막 보여주잖아요. 그쵸? 어떤 거는 구멍이 숭숭 났다고 막 해요. 그죠? 그러면 골다공증이라고 하고요. 빽빽하면 그게 사진 찍으면 구멍이 숭숭 안 뚫리고 그냥 꼭 빽빽하게 차 있어요. 그래서 밀도란 여기에 뼈에 무기질이 빽빽하게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척도는 이제 재는 거죠. 예, 한번 보는 거예요. 예, 밀도가 높은지, 밀도가 어떤지, 촘촘한지, 아니면 구멍이 숭숭 났는지. 그래서 밀도가 빽빽하게 들어있는 높은 밀도가 좋은 거죠. 골밀도. 자, 그 다음에 또 언제 쓰이냐면 인구밀도. 인구밀도라는 말이 있어요. 인구밀도라는 말. 인구밀도. 인구로 이제 인구가 빽빽하게 모여서 사냐, 아니면 막 오리 십리마다 한 명씩 사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일정한 지역의 단위 면적에 대한 인구수의 비율을 말하는데 보통 1제곱킬로미터, 제곱킬로미터를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여기 못 골라서 이렇게 2를 원래는 여기 조그맣게 2를 여기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원래는. 근데 이게 없어서 큰 2가 돼 버렸어요. 요거 그렇게 1제곱킬로미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넓이의 안에 인구수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자, 1제곱킬로미터라는 것은 킬로미터의 그 위에다 조그맣게 2가 됐죠? 요거는 무슨 소리냐면 가로가 있고요. 세로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1kg예요. 1이에요. 얘도 1이에요.
예, 그러면은 얘는 이제 이 면적이 얘는 1km예요. 키로 1km. 얘도 1km. 그러면 얘는 면적이 1 곱하기 1은 1이니까 1제곱킬로미터가 돼요. 1km에 1km가 두 개니까 여기다 조그맣게 2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요거 1제곱킬로미터가 예, 보통 1제곱킬로미터 넓이라 그랬죠? 요 넓이가 1제곱킬로미터인 거예요. 요 네모가 가로가 1km, 세로가 1km짜리예요. 예, 세로가 더 조금 길어야 되겠죠? 똑같으니까 1km. 네, 정사각형이 돼야 돼요. 예, 얘도 1이고요. 얘도 1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1제곱킬로미터라 그래요. 그래서 요 1제곱킬로미터에 몇 명이 사느냐. 그 안에 인구수 이렇게 돼 있죠? 인구수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서울의 인구 밀도가 높을까요? 저기 저 아래 시골에 강원도 산간지방에 띄엄띄엄 있는 지역이 인구 밀도가 높을까요? 네, 당연히 서울이 인구 밀도가 높죠. 그냥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 집도요. 또 높게 고층으로 짓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 살아요. 근데 지방이나 저기 한적한 농사 짓는 데는 다 1층짜리 집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인구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인구 밀도가 거기는 낮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서울 같은 데는 인구 밀도가 아주 높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럼 밀도라는 말에 대한 개념이 조금은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교과서 아까 어디 밀도 155쪽이에요. 아직 예, 155쪽. 지금 거기 한 두 번째 문단쯤이에요. 컵에라고 돼 있어요. 찾으셨나요? 자, 컵에다가 물과 식용유를 넣으면 물과 식용유는 서로 섞이지 않고 층을 이룬다. 여기에 얼음 조각을 넣으면 얼음 조각은 물과 식용유 사이에 위치한다. 얼음의 밀도가 물보다는 작고 식용유보다는 크기 때문이다. 네, 이게 뜨는 이유가 밀도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 설명이 물질의 밀도 이렇게 해서 컵에다가 일단 물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물이 맨 밑에 있죠. 그 다음에 노란 게 바로 식용유예요. 식용유, 요거 노란 부분 식용유입니다. 네, 식용유고요. 거기에다가 얼음을 딱 띄웠어요. 그랬더니 얼음이 어디가 있냐면 물과 식용유 사이에 예, 요쯤에 딱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예 식용유 위에 가는 것도 아니고 물에 가라앉은 것도 아니고 물에서는 위고 식용유는 밑에 이렇게 요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밀도가 얼음이 밀도가 작기 때문에 물에만 우리가 얼음을 띄우면 동동 뜨죠. 냉커피나 이런 데 주스 같은 거 보면 얼음을 띄우면 동동 떠요. 근데 식용유보다는 밀도가 커요. 얘가 얼음이. 그래서 식용유에 넣으면 얘는 밑으로 깔아앉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처럼 물질은 주위 물질보다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 주위 물질보다 밀도가 작으면 뜨게 된다. 그런 거예요. 예. 예, 이렇게 막 밀도가 작고 크고 뭐 뜨고 가라앉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데요. 말이 예, 이렇게 얼음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뜨는 것은 밀도가 작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밀도가 크면 가라앉아요. 밀도가 크면은 무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밀도가 큰 거는 무겁다. 촘촘하니까 뭔가가 빽빽히 들어서 있는 거잖아요. 그 물질에. 네. 그래서 그렇게 밀도가 큰 거는 가라앉고 그리고 밀도가 작으면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책에는 없지만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수박이 있어요. 수박이 이따만하죠. 수박이 커요. 꼭지가 있고요. 수박이 막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줄이가 있죠. 네, 수박이 있고요. 또 여기는 감자가 이렇게 쭉 있어요. 어떤 게 더 커요? 수박이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커요. 얘는 작아요. 근데 물에다가 감자를 넣어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얘는 가라앉아요. 근데 수박을 물에다가 텀벙 담갔어요. 어때요? 얘는 위로 떠요. 이렇게 보니까 큰 사이즈로 보면 수박은 큰데 감자는 작고, 어떻게 큰 놈은 둥둥 뜨고 작은 놈은 퐁당해서 딱 가라앉을까요? 네, 바로 밀도 차이 때문이에요. 밀도. 그래서 얘는 수박은 덩치만 컸지, 얘가 속에 저기가 촘촘하지가 않아요. 빽빽하게 들어가 있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밀도가 작아요. 수박은 밀도가 작은 거고요. 얘는 부피는 작지만 아주 촘촘한 거죠. 밀도가. 그래서 얘는 가라앉아요. 물에. 예.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밀도가 작고 크고, 작으면 뜨고, 얘가 이제 수박은 덩치만 컸지 밀도는 이제 적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계속 읽을게요. 놀이공원에서 판매하는 풍선 안에는 헬륨 기체가 들어있다. 예, 우리 놀이공원 가면 풍선 다 아이들 들고 다니죠? 네, 근데 놓치면 어때요? 다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네, 거기에 헬륨 가스를 채워서 그래요. 그쵸? 뿡 부는 거 있죠? 기계로. 네, 그래서 그 헬륨 기체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으므로 헬륨을 채운 풍선은 공기 중에서 잘 뜬다. 그랬어요. 네. 헬륨을 채운 풍선은 공기 중에서 잘 뜬대요. 네. 왜냐하면 공기보다 엄청 가벼워요. 얘가 밀도가 작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공기보다 밀도가 큰 이산화탄소를 채운 풍선은 공기 중에 뜨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광고용으로 하늘에 띄운 우리 에드벌룬이라고 그러죠? 네, 대형 풍선 안에도 헬륨 기체를 넣어 풍선이 잘 뜨도록 한다. 그랬어요. 얘는 이산화탄소를 채운 풍선이에요. 이 보라색은. 그냥 땅바닥에 탁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얘는 헬륨을 채운 풍선은 위로 자꾸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예, 위로 이렇게 자꾸만 올라가려고 해요. 이렇게 위로 자꾸만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요걸 놔버리면 위로다가 하늘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네, 자, 풍선까지 했고요.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 다음 장 보시면 밀도는 어떻게 이용될까요? 네, 밀도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용될까요? 네, 바닷속에서 여러 가지 해산물을 채취하는 잠수부는 허리에 바닷물보다 밀도가 큰 납 벨트를 착용해 물속에 쉽게 가라앉도록 한다. 그랬어요. 네,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뭐 미역도 따고 전복도 따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밑에 들어가서 뭔가 또 잠수부들이 일도 막 하는 게 있죠.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 사람이 어때요? 둥둥 뜨잖아요. 그러니까 납벨트를 착용한대요. 허리에다가. 여기 사진 있죠? 잠수부에 납벨트 있죠? 여기 이렇게 납벨트를 이렇게 허리에다가 딱 차면 얘 무게 때문에 가라앉아요. 물속에서. 예, 그래서 일을 볼 수 있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파도 타기를 할 때는 바닷물보다 밀도가 작은 서프보드를 이용해 물 위에서 쉽게 뜨게 한다 그랬어요. 자, 오른쪽 사진은 또 뭐예요? 서프보드. 예, 서프보드. 예, 보드 하죠? 서핑하는 거예요. 네, 요거는 밀도가 작아요. 네, 바닷물보다 작은 서프보드를 이용해서 또 물에 쉽게 뜨는 그런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그러면 잠수함이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물 위로
올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 자, 잠수함에는 벨러스트 탱크라고 하는 통이 달려 있어요. 통이 있어서 아주 많은 양의 물이나 공기를 담을 수 있다. 잠수함이 바다에 떠 있을 때는 이 통에 공기가 가득 들어 있다. 네. 예, 이런 이제 탱크가 있어요. 잠수함에 달려 있겠죠. 그렇죠? 이제 사진에도 여기 나와 있어요. 보니까 네, 사진 보실게요. 자, 가라앉을 때 얘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면은 이런 탱크에 여기 이제 출입구가 이렇게 있네요. 물이 막 들어가요. 여기로 이렇게. 그러면 이 탱크 속에 물이 이렇게 막 철렁철렁 차 있죠. 그러면 얘 물 무게 때문에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반대로 공기를 바깥으로 막 배출합니다. 얘가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떠오를 때는 압축 공기가 물을 밖으로 밀어낸다. 공기를 또 집어넣어요. 위에서 집어넣으면 물이 쭉 빠져나가요. 이쪽으로. 아까 들어왔던 데 있죠? 그 밑으로 쭉 빠져나가 버립니다. 물이. 그래서 기체로만 공기로만 채워져요. 그러니까 가벼워져서 위로 둥둥 뜹니다. 이런 원리예요. 자, 볼게요. 아까 여기 밸러스트 탱크가 있다. 얘가 바로 밸러스트 탱크예요. 이렇게 생긴 애가. 자, 읽어볼게요. 이 통에 바닷물이 채워지면 잠수함의 밀도가 바닷물보다 커져서 잠수함이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잠수함을 다시 올라오게 하려면 압축되어 있던 공기를 밸러스트 탱크 안에 넣어 잠수함의 밀도가 바닷물의 밀도보다 작아지도록 한다. 그러면 뜨겠죠? 네. 그런 원리로 잠수함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단톡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게 되겠고요. 이제 단톡방에, 그거 올려드릴게요. 잠수함에 뜨는, 원리? 잠수함은 어떻게 뜰까? 그런 내용의 그 유튜브가 있어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방위산업청에서 잠수함은 어떻게 잠수를 할까? 예, 이런 유튜브가 있고요. 또, YTN 사이언스에서 물에 뜨는 얼음, 식용유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실험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거 2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물질의 특성, 밀도에 대해서 하고 또 단원 정리까지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